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이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었는지요? 아유, 너무 오랜만이죠. 원래 매주 나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제 또 아이 출산과 함께 뜨문뜨문 와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언제 오시나 궁금해하시는 또 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유, 항상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요, 좀 아껴둔 이야기고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좀 장난기 하나 싹 빼고 네. 들고 와봤습니다. 요 근래 너무 장난기가 많은 사연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아코님의 이야기는 장난기가 있는 사연도 있지만 너무 열이 받는 사연도 있고 너무 또 슬픈 사연도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 말씀대로 좀 무거운 사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미우나 고우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하기 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잘 유지해주신 우리의 선조님들과 조상님들, 그리고 현재 국군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우선 전달드리고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현재 우리말을 쓸 수 있다는 고마움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연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기는 2016년, 대략 10년 전 사연인데 저는 이 당시 개인적으로 정말 운이 좋았던 시기여서 금전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게 여유가 많았던 정말 행복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제가 조금 이롭게 살고 작게나마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또 바뀌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당시 저는 유기견 관련해서 봉사도 나가고 동물들 인보도 제가 1년 가까이 했었고 나름 크지는 않지만 기부도 해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전달, 여러 봉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어느 한날 한기라는 친구와 그리고 산이 이렇게 세 명이 경상도에 있는 시골 한적한 마을에 봉사를 개인적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앞에 말대로 단체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개인적 봉사는 주로 산이가 봉사를 다니는 곳으로 저희들이 낑겨서 따라가서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했던 시기거든요. 주로 가면 어르신들과 놀아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몇몇 집을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방문한 집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분들이었어요. 전쟁의 흔적으로 그로 인해서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몸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셨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정말 숙연해지고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여유있게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이분들이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비록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켜준 나라에서 감사를 내가 표하고 있는 건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분들에게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사실 더 컸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전쟁 참전 용사시거든요. 네. 그걸 저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만큼은 웃음기 하나 없이 한기라는 친구와 산이 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쟁 관련 역사 이야기도 여기 여러 할아버지 분들과 당시 생생한 사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할아버지 방문집이 있었어요. 여기는 가기 전에 산이가 잠시만 얘들아 마트에 가자더니 고기 종류와 여러 쌈채소를 같이 사서 우리도 여기서 같이 저녁 먹고 가자,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러더라고요. 농협 근처에 들려서 현금도 50만 원을 빼고 좀 더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차를 저희가 운전해서 어떤 할아버지 집 마지막 방문을 했거든요. 도착한 곳에는 한옥집, 좀 한옥집 치고는요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먼지도 많고 거미줄도 틈틈이 많은 곳. 정말 누가 봐도 열악하다. 이분도 그럼 참전 용사실 텐데 정말 열악하다. 어떻게 여기서 혼자 할아버지 사시는 거냐고 제가 산이한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여기 할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혼자 지금 현재 사신다. 나이가 정말 많으시다. 농사도 하시고 아직도 근데 정정하시다. 이들 흔히들만 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어디 가서 기세다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질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지 입으로 지가 자존감 떨어지니까 하는 소리라고. 기센 사람들은 지 입으로 절대 기가 세서 어쩌고 저쩌고 그딴 말 안 한다고. 믿거나 말거나 신님들이나 또 다른 존재인 그런 귀신들이
그걸 기센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지. 어디 감히 인간이 그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알고 있을 거다. 이 할아버지 내가 너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다. 저한테 딱 그러길래 일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돌변이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뭐 현대판 위인이라고 저는 말할 정도로 정말 위인으로 산인을 좀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그분한테 가는 거냐. 네가 기가 세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하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시라고. 자, 여기 당시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봉사 장소, 그리고 산이한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주인공이 할아버지 6.25 전쟁 때 역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대의 나이에 학도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등학생 신분으로 군대를 가셨대요. 전쟁이 결국엔 살생이잖아요. 돌빈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동족 간의 살생. 자기 손과 팔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냄새에 그 자기 손에 뭔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이럴 정도로 상처와 환경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동족끼리 정말 살생을 어찌됐건 내가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한적한 시골이죠. 여기는 그때는 사람이 좀 많았다는데 그날의 상처가 3년간의 상처가 너무 심했던지 치과 생활을 좀 하셨대요. 집에서. 그러다가 좀 정신 차려야지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배우자셨던 그 당시 할머님을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됐대요. 거기서 우연히 만나면서 사랑을 결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실을 맺으셨다는데, 여기서부터 좀 본론이라면 이 할머님은 어떤 지역의 용화 무당집 딸이라는 오명이 있으셨대요. 언젠가는 네가 신을 모셔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말에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이 할머님은 그 당시는 어린 처녀겠죠. 할머님도 고향을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갔대요. 나 그런 거 싫다고. 이렇게 도망 나와서 정착한 게 지금 현재 삼정사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로 오신 거거든요. 둘이 뭐 약간의 서로 다른 사연이지만 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연을 맺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그 모진 가난한 시절을 견딜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나물과 칡뿌리를 캐고 강가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족한 영양 보충을 할 거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추울 거 아니에요. 더 더울 거기도 하고, 혹독한 더위와 추위 속에 농사까지 지내면서 서로 간의 애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애칭이 꽃서방님과 꽃아씨였대요. 그 당시 애칭이 참 귀엽죠. 지금 저희만 들으면요. 그때 당시 감성이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어르신 제가 그때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 꽃서방 꽃아씨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애틋하게 두 분이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셨대요. 무슨 이유에서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찍이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는 후사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는 없으셨어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그래도 서로 간에 손만 잡아도 너무 행복했대요. 점점 나이가 들더라도. 그렇게 80년대로 들어섰대요. 당연히 6.25 이후에 만났으니까 80년대 들어서면 두 분의 나이는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할머님이 무당집의 자녀답게 비록 도망을 나왔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80년도에. 제가 산이한테 당시에 들었을 때도 그랬고 네. 그 할머님이 용암 무당집 딸이었다고 했었고, 저도 최근에 후손분들이 해야 되겠죠? 이 당집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 신병 증상이 행여나 되물림돼서 온다고 한다면 조금씩이나마 혹은 크게나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르신 부부가 사실은 생각은 그 당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할머니 꿈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오셨는데, 어떤 반응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면 할머니 꿈에서요, 마을의 주변 지인이나 일터에서 만난 여러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분들. 근데 그분들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산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뭐 동네 가고 뭐 마을에 가고 읍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간혹 몇몇이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저기 아줌매요, 내 그림자가 이상하다. 내 그림자가. 이 그림자라면 날씨 따라 햇볕 따라 이 뭐 여러 환경 따라 다른 그림자의 크기지 않느냐. 근데 유독 내 그림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분은 내 그림자가 너무 작고 어떤 분은 너무 그림자가 크대요. 왜 내 그림자는 남들과 다른 크기의 형태이고 왜 이놈의 그림자는 왜 이렇고, 이게 맞는 거냐. 예. 대뜸 꿈에서 주변 지인들이 꿈속에 나와선 살아있는 분들이세요. 꿈속에 나와선 저런 하소연을 하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꿈속에 나왔던 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요, 1년을 못 버티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더래요. 물론 그 중에는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갈 때 되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 사고겠지,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 했는데, 유독 작은 그림자로 보이는 지인들, 이분들은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사고로 가시거나 그랬대요. 그리고 그 꿈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어느 날 젊은 총각 애들까지 나와서는 내 그림자가 아줌매요, 할매요,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왜 이렇게 작나요? 제 키는 이렇게 작은데 왜 그림자는 이렇게 크고, 어떤 친구는 내가 등치가 이런데 그림자는 왜 이렇게 작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림자보다 내가 더 작잖아, 울면을 막 터하더래요. 분명 다음날 보게 되면 이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 산 사람이 왜 내 꿈에 나타나서 지 그림자 얘기를 하냐, 누구는 작고 누구는 크다, 왜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냐.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이제는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는 애칭으로 꽃서방 할멈, 꽃서방, 서방님께 얘기를 몰아서 했대요. 이때까지 있었던 예. 일을. 그럼 할아버지께서 정 그러면 꿈속에 나오는 그 친구들을 직접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소. 어디 아픈 사연이 있는 거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산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자꾸 1년 안에 가는 거면. 얼마 전에 뭐 건너마을 땡땡전자 일하는 청년 꿈에 나왔다며. 누가 봐도 그 땡땡전자 다니는 총각은 건강한 체격에 절대 아프지 않을 외모의 모습이니까 우리 가서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림자를 보니까 당시 할머니 눈에는요, 땡땡전자 총각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컸대요. 등치도 좋은데도 근데 그 그림자는 더 컸대요. 당연히 건장한 청년이니까 별일 없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해서 옆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꽃서방 할아버지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보고, 할매요, 뭐 우리 아씨 뭐 보이는 거 있어, 뭐 아까는 뭐 정상적인 크기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저 그림자나 내 그림자나 비슷한데, 뭐 정상적인 크기인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 꼬다씨 할머니 말씀이요, 서방 아니라고 너무 크다, 그림자 너무 커. 아니 그림자가 내 눈에는 뭐 할매랑 나도 이 청년이랑 비슷한데,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림자 크기 정상적인데 내 눈에는. 근데 꼬다씨 할머니 눈에는요, 아니라고, 내 눈에는 너무 크다, 좋게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3m 5m 이상 크기다. 이걸 듣던 청년은요, 저기 아주머니 아저씨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 그림자가 뭐 크다니요. 일단 당시 할아버지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이 자꾸 오가니까 아유 아니라고, 아이고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 그래서 그림자도 크게 뭐 보이는가 보다 우리 할매가, 그냥 급하게 손을 잡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또다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린 거, 서방 정말 아니다, 그림자 너무 컸다, 이때까지 본 그림자 중에 가장 컸다, 저거 정상적인 그림자 크기 아니다, 빌딩만 하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면 이게 분명 조화롭지 못한 안 좋은 상황이 분명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할아버지한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꼬다씨 말대로 그럼 저 청년도 1년 안에 간다는 소리잖아, 아이고 무슨 큰일 치는 거 아니냐, 점점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알아봤으니까 저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아까 말한 땡땡전자 청년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도우려고 알아본 건데 주변이나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답변을 하나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기 땡땡전자 저 청년 우리 지역 토백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자기 말로는 여기가 어릴 때 이사가서 어릴 때는 살아서 그냥 고향에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 조회를 하고 사람 물어봐도 어릴 때 저 청년을 본 사람은 없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 뭐 대리점 하나 내서, 전자대리 하나 내서 열심히 여기서 돈 벌려고 뭐 틈새 시장 온 건지 그냥 그렇게 왜 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뭐 주변에 지인도 없는 것 같아요. 지 혼자 뭐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거 보면. 그걸 들으시던 할아버지는요, 뭐지 그럼? 내가 저 청년 본 지도 몇 년은 됐는데 여기 사람이 아니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따지고 보니까요, 80년대라도 젊은 총각들은요 오히려 도시를 가는 게 정석이래요. 근데 이런 시골 마을로 읍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남의 일이니 그러니 하고 넘어갔대요. 그때는요. 집에 와서는 꼬다씨인 부인한테, 할머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젊은 총각이 뭐 조용한 데 살고 싶어서 여기서 사는 거란다, 그냥 대충 안심한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야 모르겠다. 난 너무 머리가 아프다. 저 총각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네. 아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의대 가면 5일자랑 좀 열리는데 아이고 내가 여러모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요? 너무 머리 아프요. 5일장에 당분간은 우리 서방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집에서 좀 꿈자리 때문에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그 그림자 땡땡전자 청년은 유독 그림자가 컸다고 했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돌아오는 5일장에 안 좋은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됐더래요. 땡땡전자이라는 청년이 얼마 전에 누군가의 다구리를 통해서 폭행을 엄청 심하게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너무 참혹하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소문이 벌써 의뢰 5일장 시장에 파다하게 듣게 됐대요. 자, 좀 순환해서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였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또 한 번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유독 큰 그림자는 그럼 간다는 소리구나. 결국에는 며칠 지나서 그 청년은요, 사망 소식에 시장통에 또 소문이 돌게 됐대요.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당시 할아버지께서 걱정하는 우리 꼬다씨, 우리 와이프 힘들면 오랜 기간 못 본 친정의 어머님이나 가족분들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어떠냐.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은 우리 꼬다씨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러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수십 년간 도망 나왔으니까 친정 못 간다. 내가 대신 다녀와도 되냐. 이렇게 할머니 괴로워하는 거 방책이라도 있을 것 같다. 거기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내가 가겠다. 이래서 할아버지가 용암 당집으로 내려온 법당으로 내려오는 그 무속집안으로 내려오는 그 처가댁으로 갔대요. 지역 자체가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고 읍이지만 여기 지역은 큰 도시예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부산이에요. 정반대로 떨어진 큰 도시. 처갓집을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일단 내가 도망 나온 집이라서 할머님이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대요. 할아버지는 그 적힌 주소대로 처갓집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를 가니까요. 큰 기와집에 마당 딸린 법당도 함께 있는 으리으리한 집이래요. 참고로 여기는 아직도 부산의 당집으로 유명한 그 거리에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스에 집만 보고 80년대인데 와 이런 집이야? 그게 기가 팍 죽어서 그냥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떤 노파로 보이는 할머님이 이 꽃서방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안은 잘 지내고 있는가? 언젠가는 한 번은 오겠나 싶었네. 이 숙자 서방 맞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 우리 와이프 우리 처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 아 혹시 장모님이시냐? 맞다. 아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숙자에 제 처 저랑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안부를 물으셨는데 근데 여기서 놀란 거 제가 숙자 신랑인 거 어떻게 아셨냐고 장모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집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대요. 사람도 많고 집도 너무 큰데 어떻게 내가 바로 사위인 거 알았냐. 그래도 내 딸인데 아무리 도망가고 집을 떠났다 해도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네. 그냥 자기 발로 언젠간 다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린 것 뿐이다. 그리고 자네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늙었구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더 나랑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랐던 게 장모님이죠. 네. 장모님이 이 꽃서방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나라 지킨다고 살생을 많이 했구만. 괜찮다 자네. 괴로워하지 말거라. 넌 네가 할 일을 다 한 거고 네 덕에 우리가 편히 사는 거다. 넌 살았지만은 너의 친구 동지는 숱하게 죽어나갔을 거라고. 적이지만 저쪽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우리 막내딸 숙자가 너 같은 인을 만나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그런가 참으로 중년의 나이에 늦게 신님이 가신 것 같구만. 나도 많이 늙었지. 그런데 좀 늦게 간 거라고. 이제 보이고 느낄 거라고. 그래도 어미랑 지 오라방들 여기 살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보고 싶었던가. 직접 와야지 이 망할. 자네가 대신 오는 데는 숙자가 분명 아프거나 점점 귀 현상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할머님이 하시는데 너무 놀라셨대요. 할아버지도. 아이고 보지도 않으셨는데 저만 보고 어떻게 그래 잘하시냐. 맞으시다고. 장모님 따님인 숙자가 그림자 이야기와 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있었던 일을 다 들려드렸대요. 할머님이 근데 거기서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아이고야, 하필 어둠신이 가셨구만. 강신모 중에서 하필 어둠이신이, 흑신이 거기로 가셨구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딸 오야노. 그림자가 유독 긴 것은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 인기다. 저지른 거에 대한 천벌은 무조건 받는 놈들, 그림자가 유독 긴 놈들 특징이다. 숙자는 그걸 본 거다. 그 보나 분명 죽었을 기라고. 네, 맞다고. 짧은 그림자들은 자기 명줄이 다해서 자기 명줄을 어떻게 다해서 가기보단 여러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얘기를 할게요. 큰 그림자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로 천벌을 받는 거고, 짧은 그림자는 자기 명줄이 다해서 가기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가는 사람이다. 숙자한테 우리 강신모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꿈에 나온다면 분명 이 세상하고 등질 사람들만 분명 나올 기다. 숙자가 더 많이 괴로울 기다, 서방아. 죽은 자가 꿈에 나와도 사실 우리 사람들이 힘이 드는데, 죽을 자들이 지 꿈에 나오는 거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더 힘들 기다. 죽을 건데 저 사람을 보려면 아이고 망할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흑신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되물림을 나도 주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집이다, 대대손손. 이런 걸 팔자려니 하고, 그것한테는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부라도 누리라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여러 요행을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싫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이 말을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더래요. 그리고 자네 내가 사주도 잘 보는데 자네 우리 딸하고 사주하고 궁합이 전혀 맞질 않는데 그런 관상의 형태다.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적으로는 여전히 맞지 않는 관상은 맞다. 그런데 자네 천망지로 인증승천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때는 또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자네는 천망지로 인증승천? 그런 기가 있어. 세습을 통한 강신 집안에서는 절대 살생을 하는 인간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집안은요, 인간적 살생을 한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자네는 천망지로 인증승천의 기가 오히려 자네를 지켜주고 있다. 이 뜻을요, 당연히 저는 모르니까 검색을 했거든요. 이 뜻이 하늘의 선택이 되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피하는 걸 천망지로 인증승천의 기라고 하더라고요. 천벌마저도 이 사람을 피한다는 그런 기를 가진 분이래요. 그걸 천망지로 인증승천이래요. 네,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런 게 기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 숙자가 우리 사위 자네 덕에 되레 지킴을 받고 있었던 거구만. 중년의 나이에 보통 내림이 가지 않는다, 신들이 가지 않는다. 근데 이 흑신이 상당히 우리 딸이 중년의 나이면도 지금 온 거면 자네 덕에 아마 늦게 온 것 같다. 벌써 몇몇 지 오라비는 왔는데 우리 딸은 지금 오다니. 자네도 들었을 거다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런 집안을 세습 무당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습 집안에서 이걸 운명으로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피한다고 될 게 아닌 게, 세습 집안에 강신이 나타나면 그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대요. 보통 세습무당과 강신무당이 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 다 포함이에요. 그만큼 대대손손 내려왔다는 거겠죠. 오늘 처음 본 사위한테는 참 할 말이 없구만. 그저 미안하다 말뿐이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딸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우리 딸이. 그리고 더 괴로울 거라고. 그러시면서 잠시 기다리라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많은 폐물을, 그리고 또 현금을 가지고 오셨대요, 당시. 그러면서 통장도 하나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 꽃할아버지한테 전화를 주면서 이거 숙자목이라고, 언젠간 딸이 오면 주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자네가 우리 딸 서방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네들이 사치를 하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거든. 나중에 더 돈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여기에 찾아오라고. 행여나 숙자가 자네보다 먼저 죽거든. 자네는 슬퍼하지 말라고. 충분히 자네 덕에 숙자는 행복하게 살고 갈 거라고. 그리고 숙자한테 전해줄라. 계속 거부하면 명줄이 더 짧아진다고.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그리고 자네는 반드시 숙자 곁을 3일 이상 벗어나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폐물과 돈, 통장을 주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보내셨어요. 이 많은 돈과 폐물을요, 어떨결에 이 할아버지는 장모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집에 와서 처인 꼬다시 할머님께 전달을 해주면서 말을 했어요.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주시더라.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머니 말씀이, 내가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늦게서만 오게 된 거라면
나는 결국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서방. 또 한 번 한탄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 저희한테 또 얘기해 준 게 그때 할머니가 너무 많이 우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나는 자네 없으면 못 사네. 근데 할머님도 그걸 말없이 안아주면서 말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서방 덕에 내가 당장 내일 죽어서도 행복할 것 같다고. 내가 이 무섭기를 걷지 않더라도 할배 이해해달라고. 이 말에 서로가 있으면 된다. 나는 아시마 있으면 되고 나는 서방만 있으면 된다. 자, 참고로 이 당시 이 두 분은 중년의 나이입니다. 뭐 닭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듣는 내내 제 친구들과 선이도 눈물을 그때 좀 흘렸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많은 돈과 폐물을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여유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할배, 이거 돈은 이제 내가 할배 거니까 우리 꽃서방 할배 거니까 할배가 쓰는 거면 내가 쓰는 거랑 다름없다고. 평소에 쓰고 싶었던 데 쓰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때 당시 여유가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할아버지 참고로 참전 용사십니다, 여러분들. 네,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당시 청년들, 이제는 노인분들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분들이. 제대로 된 국가의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이 많은 돈과 폐물을 현금화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머니하고 나가셨대요. 뭐 쉽게 말해서 당시 무료 급식, 우유, 빵 이런 걸 그 동네 기타 뭐 이웃 지역에 나가서 나눠주시곤 하셨대요. 참 좋은 분들이죠. 그 돈이 정말 들었을 때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렇게 또 근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이에는 뭐 장사가 없죠, 돌비님. 두 분 다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고 할머니 꿈속에는요 점점 그 그림자 관련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괴로움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명을 다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건 비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지켜만 보셨다고 하는데 자신도 신병을 거스리는데 누군가를 지킨다, 도와준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에 할머님은요 그대로 몸이 많이 지치셨고 할아버지와 행복한 생활이셨지만 가난한 세월과 봉사의 세월을 지내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와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고 집안 청소하면서 이 얘기를 또 다 들었거든요. 저는 마당이랑 개들과 놀아주고 할아버지하고 고기를 구우면서 또 할아버지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주신 게 있었는데 산이가 오늘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저희를 데리고 온 이유가. 할머님이 그때 당시 얼마 전 제사셨어요. 결국에 지치신 할머님은요. 할아버지와 참 행복하셨지만 기나긴 세월, 쇠약해진 몸을 견디지 못하고 꿈속에 나온 그 흑신, 결국에 신을 받진 않으셨어요. 결국에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앞에 저는 들었지만 제 친구 한기는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와 말동무 해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또 나눴거든요. 이야기하는 건 할머님이 얼마 전 제사셨다. 할아버지가 적적하실까봐 재미없는 나보단 니들이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를 데리고 온 거다. 할아버지는 또 할머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얼른 내가 죽어야지 우리 꼬다씨 만나러 가는데 남들 죽어가는 사람만 꿈속에서 봤는데 그림자 보면서 괴로워했는데 아직도 저 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얼른 죽어서 우리 꼬다씨 안아줘야 되지 않냐.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적인 또 조언을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킨 적이 있다. 니들도 알다시피. 근데 나를 지켜준 건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아니었다. 바로 우리 죽은 꼬다씨 할멈이었다. 내가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 전쟁에 나와서 나는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집에 와서 너무 동족끼리 일해도 되나 현타가 뭐 오지게 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인생 나락으로 갈 뻔한 건 할매가 우리 꼬다씨가 방구석에서 나를 인도해준 사람이다. 내 처가 스승이자 최고의 보물이다. 처갓집에서 그 당시 받은 엄청난 돈과 폐물들, 통장들. 내가 이걸 집에 들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한지 아냐. 그 모진 세월을 우리 꼬다씨랑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돈이면 죽을 때까지 후사를 누리고 편하게 살겠지. 순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집에 오는 길에 엄청난 고민을 했대요. 하지만 나라를 지켰지만 나라가 해준 건 자기한테도 그렇고 자기 동무들한테도 그렇고 너무나 그 당시 얄팍한 지원이었대요. 살아있는 동료들과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나와 같은 가난한 처지에 너무 좀 마음이 아팠대요. 예.
또 그러면서 하나둘 동지들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언제는 7명이었는데 언제는 6명이 되고 다음에는 5명이 되고 아 이제 나도 곧이구나. 세월 앞에는 나도 이제 가겠구나. 그럴 때마다도 먼저 간 꼬다씨 할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만날 생각이 행복했대요. 나는 죽음이 곧 행복이지 않을까. 산이 친구들, 우리는 꿈을 항상 꾸지만 우리 당시, 우리 시절에는 말 그대로 꿈이고 실천을 할 수 없었던 시기다. 자네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큰 바다를 보고 싶으면 갈 수 있지 않았냐. 그때 쉬운 게 아니었다. 그저 젊은 날에 음악이라면 낙엽소리, 바람소리, 그게 라디오였다. 그렇지만 내 할멈 꼬다씨와 너무 행복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위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다. 네. 안타깝지만 30년 이상 잠시나마 일제의 나라를 뺏겼지만은 우리 다시 자립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한 번의 아픈 역사, 3년 동안의 또 전쟁, 6.25가 터지지 않았냐. 나는 그때 3년 동안 나라를 지킨 것 뿐이지 우리 조상님들 수천 년을 지킨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이제 나는 곧 늙어 죽어서 우리 할멈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만 자네들은 젊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이 땅, 이 나라 잘 다져주길 바란다. 네. 이 작은 나라 절대 무시받지 않는 한국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때 오해를 했어요. 나라가 뭐 해준 것도 없고 항상 욕하며 불만을 토했던 철없던 제가 좀 한심해 보였어요. 아이고, 참. 저희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코님. 아유, 또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또 그 생각이 날 거고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우,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뭔가 반성의 자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송이사 멤버 친구 네. 로산이랑 매년 한두 번 그 꽃사방 할아버지를 가끔 뵈러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신문이님의 아름다운 노래 혹시 아세요? 뭐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 좋은 노래더라고요. 네. 신부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는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네네. 수천 번, 뭐 수만 번 들어도 할아버지 안 질리세요라고 하니까 안 질린대요. 행복한 이 나라에 내가 길게 살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겠냐. 나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난 그게 더 행복하다. 왜냐? 우리 할멈 만날 생각에. 다시 말하지만 자네들아 이 나라 잘 이끌어주게. 이 말을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자 기준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0일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올 초 아이고. 이 꽃사방 할아버지는 할머님 곁으로 가셨어요. 만나러 네. 가셨는데 작년에 마지막 대화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선조님,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유언이셨어요. 아. 이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고. 예. 저희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할아버지 산이와 저희 친구들 돌비 공포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사연은 하늘이 벌도 넘어가는 진정한 기센 사람이 누구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꽃서방 할아버지 사연, 꼬다씨 네. 할머니의 간략한 사연을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코님께서 우리가 그냥 당장 살기 힘들다고 외면하고 보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또한 지금은 현재 살아계시고 잘 계시고 있지만 그 할아버지 또한 참전 용사시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시절의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이걸 누가 뭐 지원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오늘 아코님 덕에 또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신 아코님에게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서머헤이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머헤이츠님의 섬뜩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머헤이츠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예. 그 소리가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카페입니다. 아, 카페예요? 괜찮을까요? 네, 카페인데 혹시 뭐 작업음이 들리십니까, 혹시? 그렇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어, 지금 손님 분들이 지금 안 계시긴 하는데 별로 그냥 아. 밖에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밖에 춥지 않아요? 제가 이름이 서머 헤이츠지 않습니까? 제가 여름을 싫어하고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운 거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예, 바로 네. 오늘 서머헤이츠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계십니다. 서머헤이츠예요!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귀종님들하고 돌비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귀종님들과 돌비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 예.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사람 아닐까요? 물론 뭐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거나 해를 끼치는 것도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그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 예.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중에서 네. 농구 선수로 있었다가 관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진 친구고 지금 횟수로 한 15년 이상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랑 사이좋게 오삼불고기를 먹고 있는데 먹다가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이래요. 오, 예. 근데 이 동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좀 촌구석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조금 덜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 친구도 형편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았고 그 친구 성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 친구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친구 성격은 굉장히 부침성이 좋아요. 오.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부침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너무 부침성 좋은 뭐 리트리버 같은 그런 수준으로 하도 살갑게 말을 건네고 그런 수준이라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너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너 그러다가 통수 맞으면 어떡할 거냐, 너무 살갑게 대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뭐 따로 뭐 저한테 얘기한 건 없습니다만은 표정으로는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 성격상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의 성격은 그러한데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동네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좀 많이 작아요. 인가도 한 4-5동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게다가 굉장히 조용해요. 산으로 완전히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곳에 마을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외진데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17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한 커플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네. 나이는 20대 한 중반 정도였는데 특이했던 거는 남자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 보였는데 여자분께서는 어디 동남아 여자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좀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기신 분이 이사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로는 아예 국제병원으로 알아보고 입주를 했구나, 그냥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구나, 그래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별로 반가이 맞아주는 정도로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 이유가. 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남편분께 여쭤봤대요. 혹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고, 도심 쪽으로 집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게 마누라가 좀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남의 일에 좀 사사건건 코치코치 캐무는 게 조금 실례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묻지 않고 그러시구나,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봐요,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처에 어르신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근데 어디선가 그 동남아 분으로 오신 와이프분은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뭔가 싸늘하다고 해야 되나? 오. 뭔가 동남아 쪽이다 보면은 피부톤이라는 게 약간 조금 검은 톤이지 않습니까? 그을린 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분은 그을린 톤은 그을린 톤인데 성격이 굉장히 뭔가 매서워 보인다랄까? 그렇게 느꼈대요, 그 친구가. 이제부터 그 여자를 똘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넉 달 지났다고 했나? 넉 달 지나서 부모님이 어디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갈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집에 친구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됐는데 부모님도 뭐 가셨겠다 뭐 그래서 자기도 집에서 그 당시에는 왜 정확하게 거의 한 14년 전쯤이니까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나 뭐 그런 거를 그 친구가 별로 무력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 가지고 놀지 않고 단순하게 다른 친구들하고 보드게임 같은 거 그런 거를 즐겼대요. 그런 거를 하면서 친구들 초대를 했대요, 집에. 한 3명 정도 초대를 해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놀았대요. 계속 놀면서 저녁도 집에서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 갑자기 마을에 살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어르신분께서 갑자기 대뜸 혹시 요번에 그 이사 온 부부 못 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없나요? 여쭤보니까 집에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지금 둘 다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상하다.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친구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냐? 남의 일이다.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다려보시죠. 뭐 큰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별일 아닐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분을 저 집까지 배웅해 드리고 그 당시에는 배웅해 드리는 그런 게 있었대요. 네. 배웅해 드리고 다시 집에 오는데 집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역자 모양으로 친구의 집이 맨 끝에 집에 꺾인 곳에 거의 중앙이죠. 기역자의 중앙에 거기 꼽사리에 껴있고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집이 국제 결혼하신 분 그 예? 집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집이 무서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넉 달 정도 내가 이 집을 지나치고 학교 등교도 하고 친구들이랑 피방 갔다가 잠깐 오고 그랬지만은 야 오늘은 뭔가 느낌이 틀린데? 라고 느끼는 날이었더래요. 그래서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어디선가 뭔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예?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로 그 집이래요. 그 국제 부부의 그 집에서 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르신께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갔대요. 문 앞에 갔는데 보통은 저희가 문이 잠겨 있으면은 좀 약간 덜컹거리는 정도지 사람의 완력으로 하면 좀 뚫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풀쩍만 밀었는데 바로 열리더래요. 이 소리 나면서 그래서 왜 열리지? 문 단속 안 하셨네? 그러면서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완전히 암전 상태예요. 암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전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달아놓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흑백 그냥 완전히 암흑천지라서 아예 그냥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어둠에 적응되지 않으면은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둡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쇠붙이 소리가 점점 심하게 좀 더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또 몸을 덜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는 저 쇠붙이 소리를 주방에서만 들었지 밖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답니다. 집의 형태가 어떻냐면은 그 너와 집 같은 그런 느낌의 집 있잖아요. 너와 집 있으면 앞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마루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니까 조금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대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실과 화장실의 그 사이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 딱 봤는데 동남아 그 똘비가 칼을 막 슥슥슥슥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칼 가는 모습까지는 사실 뭐 요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칼 가는 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뭐 소름 끼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소름이 끼쳤냐면 장소였어요. 그 방이 남편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더 접근을 했죠. 갔더니 이 여자가 남편의 시신을 조금씩 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둠에 잠식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루엣은 어차피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어둠에 적응이 되면은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방 안에서 그 여자분은 남편분으로 보이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그 사람을 천천히 해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봤는데 마치 정말 즐거워 죽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다리가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겠대요. 이야, 예. 그래서 도망은 가야겠는데 다리가 안 떨어진대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살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면은 나 도망가야지 이거 다 잡히면 죽는다 이럴 것 같잖아요. 정작 그러기가 쉽지가 않대요. 다 구라래요. 그거 그냥 영화에서만 적용이 되는 일이래요 그게. 그래서 진짜 숨죽이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 친구가 스마트폰 대신에 투지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투지폰에 알림음을 끄고 진동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그 친구가 좀 대처를 잘했죠. 진동 모드로 한 다음에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모르고 옆에 있던 주전자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똘비가 그 행위를 멈추고 고개를 돌리면서 그 친구를 봤대요. 봤는데 이미 얼굴은 완전히 그냥 피 칠갑으로 난리가 나 있었고 마치 그냥 완전히 어디 광기 어린 그런 눈빛이랄까? 그런 눈빛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태국어로 뭐라 하더래요. 뭔가 안 좋은 말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막 달렸대요. 막 달렸는데 이게 굳었던 다리가 풀리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광경까지 목격을 하고 어찌고 보면은 현장을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만 생각이 들었대요. 와, 도망을 이거 어떻게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이다 보니까 도망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인가라도 몇 군데가 좀 더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5군데밖에 없어요. 피할 곳도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고심 끝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집이래요. 왜냐면 집에 친구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하나 또 있었대요. 그때 그 친구가 체구가 좀 작았어요. 키가 160도 안 됐어요. 17살 치고는 성장이 조금 더디죠. 그래서 집에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는데 마침 안 쓰는 장독대 빈 게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지금 피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뭔 일이냐, 뭐 귀신이라도 봤냐, 친구들은 장난친다고 생각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 표정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공포수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지금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제발 어디 숨어있자. 내가 지금 장독대 그트가 생각까지 했는데 야 그래도 니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집에서 그건 꼼짝 말고 있자. 불 다 끄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 3분 정도 지났을까? 바로 담벼락 너머에서 태국말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는데 이 친구가 뭐 태국어를 알아야 말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속으로 되뇌면서 분명히 나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조용히 있어야겠다. 야 너네 다 조용히 있어.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 한 2시간 정도씩 그렇게 막 공포에 질려 있었대요. 그 친구들이랑. 그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좀 서툰 한국말로 똘비가 씨라고 하더라고요. 씨 죽였어야 했는데 존감네. 근데 약간 이게 서툴면서도 너무 선명하게 그 욕설들이 다 들리니까 뭐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친구들도 너무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 냈더래요. 그래서 그 2시간을 지나고 나서 겨우겨우 그 위험을 피했는데 피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조금 안심이 되는지 얘기를 다 하니까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야, 이들이 증인이 좀 돼주라. 근데 사실 얘네들은 본 게 없어요. 그냥 욕설만 들었을 뿐이지 그 사건의 목격자는 그 친구뿐이었고 그 친구의 친구들은 사실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숨어 있으라고 하니까 숨은 거지 뭐 따로 위협을 받았다든지 딱히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 해도 야 우리가 본 게 없고 우리는 단지 욕설만 들었을 뿐인데 뭐 방법 있냐. 야 그냥 네가 본 거 그대로 가감없이 경찰서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말이 사실이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알겠다 대신에 같이 가자. 같이 가기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리 있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고맙게도.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친구가 굳이 경찰서로 갈 필요가 없겠더래요. 이미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야, 예. 부모님께서는 아직 안 오셨지, 경찰은 와 있지, 친구들은 강제로 그냥 거기서 꼭두 새벽을 기다렸지. 그 친구들 집도 못 갔어요. 네. 집도 못 갔는데 경찰들 와가지고 막 사건 조사하고 현장 검증하고 그러고 있지. 마을 주민분들 얼마 안 되는 분들 오셔가지고 모여들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게 뭔 난리냐 이 얘기들 나누고 계시고. 그래서 그 현장을 봤는데 그 친구가 봤던 게 잘못 본 게 아니었더래요. 피해자가 남편분이 맞고 근데 추가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아까 전에 친구를 찾아왔었던 어르신분까지 거기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총 피해자가 두 분이죠. 경찰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국제 결혼으로 왔던 그 똘비가 네. 나쁜 마음을 먹고 입국을 한 것 같더래요. 이미 그 태국에서 조금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쪽으로 도피하다시피 왔다고 하는데 예. 입국할 때는 몰랐는데 이미 거기서도 사건 한 건 때문에 지명수배가 된 범죄자였대요. 그랬는데 이 여자의 플랜이 뭐였냐면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지내게 되면 자기도 정식으로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막 범죄 경력 증명서 이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았대요, 크게. 그래서 그거를 허점을 노리고 그때는 결혼 중매 업체가 성행을 했는데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서 이 남자랑 어찌저찌 연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 남자를 해한 다음에 자기는 좀 새 삶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르신분께서도 친구가 목격하기 전에 어르신분께서 가장 먼저 목격을 하셨고 그 똘비는 그 어르신분도 잘못되게 만들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이 친구가 살면서 무서웠던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이거였는데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친구 중에서 또 커플 매칭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그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그 친구의 이야기는 딱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네. 그냥 요즘 국제 커플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라고 얘기를 스타트를 끊었죠. 예. 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실은 결혼 중매 커플 매칭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대요. 국제 결혼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패턴이 변하고 있대요. 예전처럼 중개업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혼하는 방식이 오히려 줄었고요. 예. 오히려 약간 좀 유학이나 워홀이나 어디 뭐 취업이나 SNS 이런 걸로 만나는 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국제 커플이 많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대요. 보일 수가 있대요, 그게. 그래서 사실 커플 매칭 앱 쪽은 분명히 국제 매칭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매칭 업체나 앱을 통해서 만약에 회원 등록을 해야 매칭을 해준다든지 뭐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렇지가 않냐. 그럼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그 정보들 중에서 제공이 안 되는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딱 정말 경악스러운 말을 들은 게 뭐냐면은
범죄 이력 조회가 안 된대요. 아, 네. 일반적인 결혼정보 회사나 커플 매칭 서비스는 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를 못한대요. 범죄 이력 조회를 애초에 못할걸요? 그 불법일걸요? 예,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라서 네. 회사가 직접 어떻게 뭐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맞아요. 회사도 못해요, 이거. 사실 이거는 개인 신상 정보 중에서도 네. 가장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회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의 업체에서는 이거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대. 그거를 강요를 못 한대요. 그래서 애초에 요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 말인즉슨 해외 사람에게도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그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네. 연인을 만나거나 애인을 만들고 싶다, 뭐 솔로 탈출을 하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께 이거를 조금 팁을 약간 드리자면, 본인의 정보를 먼저 과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하면 뭐 집 주소, 주민등록증, 금융정보, 가족정보, 뭐 일상, 동선, SNS 뭐 이런 거를 먼저 까면 안 된대요.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도 그거를 안 깐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정상인이고, 이거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대요. 애초에 상대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정보는 급하게 안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투, 속도, 관심사 패턴을 잘 보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 이거 운명이야, 이런 시기는 쌍팔년도 시절에 나 통했지 지금은 아니래요. 너무 빠르게 연애 관계를 언급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탁을 하면은 무조건 거를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일상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많이 공감이 됐던 이야기인데, 질문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정작 본인 얘기를 거의 안 하면은 그것도 의심하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경찰분께서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 여자가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를 매겼는데 거의 만점에 도달했대요. 예. 그랬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에서도 이미 저지르고 입국을 했는데 거기서도 걸리지 않고 피터링을 거치지 않았고, 이 똘비가 사실은 그 허점에 이용을 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든지 성급하면 안 된대요. 살면서 절대로 성급하면 안 되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다 따지고 얘기를 다 나눴는데 후에 가서 조금 의심이 갈 만한 일이 생겼다 싶으면은 비자 상태를 한번 여쭤보래요. 비자 상태를 무조건 여쭤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솔로 탈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옆구리가 시리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본인이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조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해외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뭐 다 상관없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너무 또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세상에 온 거면 우리가 더 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오늘 서머 헤이츠님께서 이야기 또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또 야외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손이 시렸습니다. 네, 장갑도 안 껴가지고. 춥죠? 아, 오늘 진짜 엄청 춥습니다. 여기 영하입니다, 영하. 그러니까 와. 영화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 들어가셔가지고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서머헤치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습니다. 서머헤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머헤치님, 예, 안녕하세요. 여름이 가장 싫은 썸메이츠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행복하시겠네요. 아주 행복해 죽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도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네요, 진짜. 아, 진짜 비중님들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헤이츠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서머 헤이츠! 저에게 한 15년 정도 알고 지낸 여사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사친이 겪은 이야기이자 제가 동시에 겪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일단 이 친구의 이름을 지영이라고 할게요.
이 지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서 일찌감치 유아교육과로 진학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유아교육과로 괜찮은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일단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취직이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영이 이 친구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간략적으로 하고 이 지영이가 근무했었던 어린이집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거기서 수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유미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말수가 많이 적었어요.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활발하고 체력이 넘치다 못해서 어른들도 감당할 수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조용한 겁니다. 말수도 없고 활동량도 거의 없고 뭘 물어봐도 애들이랑 어울려 지내지도 못하고 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성격상 좀 얌전한 편인가? 얘가 뭐 남 모르는 고충이 있나? 근데 아이 행실이 나쁘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색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극하게 너무 조용하게 지내는 것 외에는 뭐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지영이랑 같이 근무를 했었던 18이라는 같은 동기 쌤이 있었습니다. 이 18 선생을 조금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도 말수가 좀 적어요. 다른 쌤들하고도 또 좀 어울려 지내지를 못했어요. 유미라는 친구랑 거의 동급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씩 저랑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로 야 썸머 너는 네 생각에는 네가 아직 뭐 아이를 안 가져봐서 네가 뭐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네 생각에는 지금 이거 둘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근데 뭐 너도 어린이집에 취직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도 조금 바쁘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뭐 너가 아이를 정말로 좋아하고 그런 깊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좀 네가 선을 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되 아이가 조금 수상쩍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싶으면은 그때는 네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만은 그 친구가 그래 그게 맞기는 한데 내가 요 며칠 그 친구랑 그 쌤이랑 좀 둘이 너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 또 시작이다. 또 오지랖병 걸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대충 얘기를 얼버무리고 자리를 파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유미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온몸에 멍이 조금씩 든 상태로 등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자마자 지영이가 얘기를 했죠. 유미야 너 몸에 너 왜 그래? 이거 멍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는데 유미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지영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뭐 도와달라는 눈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눈빛도 아니었고 그냥 허하게 바라보고 있다? 약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지영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82를 불러가지고 저 183, 그 유미 좀 한번 봐주세요. 유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182는 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뭐 182는 더 이상해 둘이 뭐 하는 거야 답답하고 막 그러죠. 지영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멍들어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얘기를 해줘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치부를 해버리고 자기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182가 요 며칠 동안에 좀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쌤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애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케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본 서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82는 진짜로 정말 자격 미달이 수준으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미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무관심한 거예요.
특히나 유미한테요. 그래가지고 182 행시를 좀 수상쩍게 여기는 와중에 어느 날 유미가 한 5일 정도 등원을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간은 그냥 집에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정말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등원을 못했나 보다, 부모님께서 그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5일이 넘어가니까 점점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는 거 있죠. 의심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상에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하원도 원칙적으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등하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등원을 시작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2주 동안에 부모님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산상을 딱 들여다봤는데 유미 어린이만 등록이 돼 있고 부모님의 성함은 아예 공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등록을 했지? 본인이 등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다른 쌤들한테 여쭤봤죠? 근데 아무도 본인이 등록했다는 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마음속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씩 품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어린이집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한 통이었는데 딱 지영이가 "여보세요?" 하고 받아보니 경찰이라는 거예요. 혹시 유미 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거기 맞나요? 이렇게 여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다고. 예, 혹시 요 며칠 등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가 맞다고, 유미 며칠간 지금 곧 6일 넘어간다고 등원 안 한 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형사분이 정말로 막 한숨을 진짜 계속 내쉬면서 유미 어린이가 소위 잘못됐다고 하죠. 잘못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도 형사분들이 총 출동을 하고, 게다가 유미가 살았던 그 자택에도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지영이한테서 전해 들으면서 진짜로 이거는 얘가 나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이고 되물었던 얘기거든요. 예? 이 유미의 어머니가 1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영이의 동기 어린이집 쌤 있죠. 18이가 유미의 어머니였고, 그 유미를 죽인 범인도 18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를 했는데, 체포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영이가 뛰쳐나가가지고 182를 붙잡고 막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내 얘기 다 들었다. 야, 너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 어떻게 네가 네 딸을 죽이냐고. 미쳤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182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입이 귓가까지 째지듯이 웃더라고요. 자기가 본 웃음 중에서 그게 가장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대요, 그게.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이상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이한테 한 짓은 둘째 치고 얘는 진짜 이 웃음을 통해서 얘는 진짜로 얘는 더한 짓도 하겠구나. 진짜로 더 나쁜 짓을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허탈하게 어린이집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형사님하고 어찌됐든 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던 만큼 이 지영이도 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으면서 지영이도 몇 가지 알게 된 점이 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사실 182 어찌고 보면 이 미친 여자는 유미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대요. 그러니까 입양아였던 거죠. 그리고 유미는 미혼모한테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고아원 출신이죠.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182한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케이, 입양 순서는 그렇게 됐고 유미랑 182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죽인 동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동기를 여쭤봤대요. 형사님들도 모르겠대요. 접점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이한테서 들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계속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또 182한테 묻자니 182한테 묻다가 뭐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나올 것 같고 그냥 경찰서를 걸어 나오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입양 딸이라지만 딸을 죽인 이유를 도통 모르겠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다 접목을 시켜봐도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이 지나서 그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학부모들도 더 이상은 그 동원 못 시킨다. 어떻게 그 사이코 어린이집 쌤이 근무했었던 곳인데 어린애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느냐.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은 폐쇄가 됐고요. 이제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조금 안 지났을 때 며칠 뒤에 그 지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어디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물어보니까는 지영이의 외숙모분께서 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외숙모를 왜 만나 뵈야 하냐고. 야 나랑은 상관없지 않냐. 나는 니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은 뭐 친구이자 뭐 제3의 입장이지만은 야 내랑 같이 갈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외숙모분께서 꼭 좀 너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다. 그 언제 오시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한 이틀 뒤에 출발을 했죠. 이틀 뒤에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틀 뒤에 출발을 해가지고 갔는데 경남이에요. 경남에 당집이 위치해 있는데 자세한 지명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여기 그 외숙모분께서 생각보다 신발이 좀 센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집에 저는 처음으로 방문한 거였고 지영이도 처음으로 방문한 거였대요. 그러면서 그냥 당집 들어서자마자 당집 외형이랑 내부를 딱 보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저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당집의 분위기이면서 모습이었는데 네. 딱 그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외숙모분께서 대뜸 그 아이 참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지영이도 전후 사정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봤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더더욱더 그렇고 저는 거의 반강제로 그냥 연행하다시피 끌려온 거거든요. 거의 사실상. 그래가지고 어쩐 일로 저를 부르셨냐고 그래가지고 딱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외숙모분께서 지영이에게 먼저 얼마 전에 너네 직장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갑작스레 죽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네 맞아요. 근데 20여 년 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사이에 왕래가 뭐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외숙모분이 내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 생판 모르는 여자아이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 근데 그 아이의 입, 눈, 코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어. 근데 그러면서 뒤편에서 총각, 자네가 뒤에서 양반다리로 있는 상태에서 팔 뒤로 묶인 상태로 뒤쪽에서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잡아 뜯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쭤보니까는 1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숙모분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총각도 지영이 너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들어. 이 시간 이후로 그 사건 절대 개입하지도 끼어들지도 마.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지영이 너 이런 일 쪽 절대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동시에 물었더라고요. 지영이하고 저하고. 그러니까는 외숙모분께서 그 아이 그 18이라는 그 미친이 버섯으로 도했어. 그것도 며칠 천천히 그 미친은 재미로 죽이고 싶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온 거야.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무당도 엮여 있어. 아마 지영이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영이 너 그때 형사한테 아마 너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유미 방에서 부적이 나왔는데 알지? 그러지만은 지영이 모습 보니까 얘가 몸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던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지영이한테. 야 너 뭔 소리야? 너 나한테 뭐 빼먹은 거 있냐? 너 뭐 이야기하면서 빼먹은 거 있었냐? 그러니까 아니 사실 내가 너한테는 재수 옴붙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숙모분께서 아이고 하면서 필시 그 부적은 양밥의 목적이 거의 100%일 것이고 그 18이라는
이랑 공모를 했을 거야. 독버섯으로 가해자를 한 명 더 만든 뒤에 본인은 당집을 딴 데 가서 열면 되는 일이고 어차피 문 닫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잡을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은 어차피 무속적인 거는 뭐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을 그런 시대인데 그건 그거대로 그만이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분명 그리 했을 거야. 182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무당을 이용했고 무당은 182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아이 목숨 가지고 장사질을 한 거야. 장사질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은 누가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독버섯으로 한 아이를 잘못되게끔 만들려고 했을까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굳이 죽여가지고 자기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제가. 그러니까 외숙모 분께서 또 헛웃음 치시면서 야 총각 내가 얘기할 때 뭐 들었어. 그들 재미로 죽인 거라니까. 재미로. 다른 목적 아니야. 재미로 죽였고 무당놈은 아이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고 돈을 버니까 땡 잡았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형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지영이가 얘기를 들은 게 그 자리에서 외숙모분이랑 저랑 같이 들은 얘기인데 와. 그 182라는 있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네. 내가 한 명만 죽일 게 아니고 2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버킷리스트였대요. 그게 그 어린 아이 20명을 죽인다는 게. 그 한 명 외에 다른 타깃도 그 어린이집에 몇 명이 또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자기 친구의 그 친구분은 조금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었대요. 형사가 그러면 그 독버섯 그거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직접 공부를 했다. 어디 10만이를 통해서 뭐 안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뭐 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온 산을 다 뒤졌대요. 정말 안 가본 산이 손에 꼽을 정도로 다니면서 독버섯들을 다 채집을 했대요. 실제로도 182의 아지트에서, 아지트라고 하면은 그 거실 구석탱이 쪽에 보면은 우리가 왜 보통 그런 데에는 에어컨을 놓거나 전자제품을 조금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다가 실제로 독버섯 가루가 발견이 됐었고요. 그 독버섯의 종류를 보니까 광대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광대버섯 정보를 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중금속이나 그런 독극물로 중독을 시키는 경우에는 금방 사람이 뭐 안색이 창백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버섯으로 중독이 되면서 죽으면요 멍부터 든대요. 멍부터 온몸에 생기면서 설사가 엄청나게 났대요. 그러면서 지용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유미가 살아 생전에 설사를 많이 했구나. 얘가 탈수 증상도 보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 내가 그때 좀 일찍 알아챘걸. 자기 딴에는 그거를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영이는 어린이집으로 아예 그냥 유아교육과 관련된 취직은 절대 안 했고요. 지금은 그냥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를 이런 식으로 기상천외하게 그것도 무속적인 사람과 엮여가지고 한 아이의 목숨을 마치 그냥 좀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어떤 사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네. 왜 18이라고 지었는지를 알겠네. 예, 맞습니다. 의도적이신 거네 이거 18. 네, 맞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읽는 대로 읽고 싶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거북할 수 있으니까 그냥 18이라고 하신 건데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해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악마 같은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서머H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은 다반사예요.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많이 긴장은 되시겠지만 언제나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너굴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뭐 좀 성우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그거랑은 직업이 거리가 멀긴 한데. 아무튼 너무나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너굴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오신 이유는 저 이상한 경험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셨고, 네, 어느 맞습니다. 나라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캐나다. 네, 그때 제가 혼자 살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또 너굴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너굴이에요. 이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캐나다를 간 이유랑 제가 살았던 일대를 약간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가 풀어지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걸 되게 즐기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반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다퉜고 전교권에서도 항상 놀았고 중학교 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의 장래 희망과 목표하는 대학교가 눈이 좀 높아졌고,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진학에 이점이 많고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여서 네. 그때부터 그 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중3 끝날 무렵이 돼서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꿈꿨던 그 직업과 저의 수준의 벽이 높았는지 아쉽게 고등학교를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입시 규정상 제가 그 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저는 다른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를 해야 됐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생각도 네. 못한 상황이라 너무 충격적이고 우울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서 한 3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듯이 우울증 환자처럼 박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캐나다에서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번 권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준비를 해서 네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 거기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하면은 네가 1년 뿌릴 일도 없고, 네. 어차피 제가 공부하느라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차피 친구도 없는 거 가서 새로 사귀고 재밌게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17살을 뿌릴 선택지는 너무나 선택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토플이랑 네. 이것저것 서류랑 준비해서 비자 받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완전 초행길이잖아요. 저는 그 나라를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말로만 들었지. 완전 초행길이다 보니까 처음에 당장에 저는 학교도 없으니까 기숙사도 없고 살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캐나다 집에 살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보통은 월세밖에 없었는데 그 월세 가격이 정말 한국에 비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거의 한국에서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 월세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집을 월세를 120만 원, 130만 원을 불러버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일단 캐나다에서 사신 적도 있고 하니까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되셔가지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니다가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선 조금 싼 집을 찾았어요. 거의 한 반값이었는데 일단 아빠가 집주인분이랑 말씀하시기로는 그래도 해외에서 오고 했다니까 자기가 원래 좋은 일 하듯이 그냥 싼 가격에 집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옷가지들도 정리하고 가구들도 들여오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 때 어학연수 같은 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 나라마다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해서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끼리 똘똘 뭉쳐서 놀아요. 나이 차이 나더라도. 그런 집단에 제가 우연치 않게 거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은 대개 기숙사 아니면 혼자 사니까 이 친구 집에도 갔다 저 친구 집에도 갔다가 막 그러면서 한 달을 신나게 놀았거든요.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2달 정도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걔네랑 친하게 신나게 놀고 하다가 제 집에서 하나둘씩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 흔히 말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죠. 물건이 지 맘대로 움직이거나 뭔가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났던 것이 그때 저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17살짜리가 그냥 저희 집에도 그 친구들이 자주 오고 막 자주 놀고 하니까 걔네들이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고 TV 리모컨 위치 정도야 누가 툭 건드려도 막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 2달을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노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면서 진짜 공부랑 척을 쌓고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런저런 친구들을 사귀다가 가명을 쓸게요. 철민이라고 할게요. 그런 철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철민이라는 친구의 집안 내력이 조금 신기해요. 일단 철민이는 혼자 캐나다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철민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둘 다 한국에서 무당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지 뭔지 저는 완전 이과라 잘 모르겠는데 아이까지도 약간의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국에 있으면 너는 신내림을 받을 팔자니까 차라리 해외에 가서 그 기운들을 떨쳐내고 와라 해서 해외로 유학을 온 케이스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처음 학교에 가서 친해지니까 제가 그 철민이라는 친구를 저희 그 한국에서 온 애들 모임에 소개해서 같이 재밌게 놀다가 철민이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밤새 놀려고 주말에. 근데 들어와서 생각 없이 한 1-2시간 정도 놀다가 갑자기 철민이가 저한테 둘이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서 왜 불렀어? 물어봤는데 혹시 집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적이 없냐 저한테 갑자기. 자기가 뭐 제대로 신내림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정도 기운을 느낄 수는 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여기. 그러길래 저는 그때까지 완전히 귀신을 안 믿는 쪽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리적으로 귀신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물건들이야 지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누가 툭툭 치면 우리 집에 사람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한 반년 정도를 학교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한 반년쯤 지났을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때가 학교 방학. 근데 집이 너무 좀 황해 보이는 거예요.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집이.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카페트를 하나 시켰어요. 거실에 깔아두려고. 다른 친구들 집 가보니까 다 카페트가 있길래 네. 아 캐나다 사람들은 카펫을 깔고 사는구나 싶어서 양털로 된 카펫을 하나 깔았어요. 뭔가 보기에 좀 차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상태로 지내는데 그 카펫 같은 건 결 따라서 네. 손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그으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 부분? 그게 제가 자기 전에 제가 약간 결벽증기가 있어서 네. 꼭 한쪽 색깔로 밀어놓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도 아니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아침에 정신없이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와 보면 뭔가 발로 살살 끄신 것 같은 느낌으로 결이 조금씩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바람 불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환기한다고 창문도 열어놓고 다니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철민이가 했던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철민이한테 우리 집으로 와봐라 같이 놀자. 그래서 둘이 놀다가 제가 본론을 꺼냈죠. 부른 이유를.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거랑 관련된 거냐 했더니 철민이가 웃으면서 에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고 그냥 바람 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부터는 겁먹는 거 없이 그냥 지냈죠. 근데 처음엔 학교를 놀면서 다녔고 네. 이제 다시 학점도 따고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루는 좀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가 살았던 집 구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거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도는 화장실이 있고 왼쪽에 방 하나가 더 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투룸 같은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주방 식탁에서 보통 제가 스탠드 켜고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그때 새벽 2시 정도까지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불 다 켜놓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솔직히 그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도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슬쩍 오른쪽을 봤는데 그 잠깐 사이에 카펫에 그 발로 끄신 자국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문도 다 닫아놓고
캐나다는 날씨가 추우니까 좀 문도 다 닫아놓고 이건 바람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고로 이 일을 겪기 전까지 귀신을 절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냥 자고 있는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 기간에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 그 현상을 제가 처음 목격한 게 2시쯤이었거든요. 한 1시 50분쯤 되니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카펫만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어요. 멍 때리듯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시계가 2시를 딱 가리키는 순간 갑자기 발로 질질질 끄시는 자국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이거는 내가 뭔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집에 더 이상 있기는 힘들겠다 순간 오늘 밤 여기서 못 자겠다 내가.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기숙사 사는 애들도 있고 혼자 사는 애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철민이었어요. 그래서 철민이한테 그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 4통을 하면서 걔를 깨워가지고 내가 뭐 내일 밥이라도 한번 거하게 산다고 혹은 뭐 어디 가서 술을 먹든 뭐를 하든 학생인데 저희가 술을 좀 먹었거든요 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철민이가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그 한인타운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무리가 사는 동네가 집들이 각각 좀 가까웠거든요. 다 걸어서 10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예. 그래서 철민이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죠. 이 2번 겪은 이 카페트 얘기를.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이거는 자기 선에서 알 수 있는 건 없고 자기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 자기가 이제 시차 따져서 내일 어머니 일어날 시간대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면 똑같이 오늘 밤도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 집에서 자고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등교했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하루 종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다음날 밤에 똑같이 그냥 2시까지 잠 안 자고 앉아 있다가 똑같이 2시에 그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반대결로 촥 밀어버렸어요. 한 번 지나간 자리 촥 밀었는데 그게 제가 밀어본 적은 없어서 왜 또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자국이 같은 자리에 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카펫 위를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행기 타고 13시간, 14시간 거리 나라에 혼자 있는데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 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은 그냥 제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제가 직접 철민이 어머님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 나라에 온 지 1년도 안 된 상태고 지금 너무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철민이 어머님이 그래도 자기 아들 친구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밥 한번 사고 자기가 어차피 해외 놀러 가는 겸 한번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얼굴도 볼 겸.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정 맞춰서 철민이 어머님이 캐나다에 오시기까지 한 4일에서 5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4일에서 5일 동안 집을 비워놨어요. 제가 그 집에서 앉았어요. 철민이 어머님이 자기가 갈 때까지 집에서 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저도 너무 무서워서 5일 동안 비워놓고 철민이 어머님이 공항에 내리실 때 철민이랑 같이 가서 공항에서 픽업을 했어요. 예. 픽업을 해드렸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집은 비워놨지? 이거였어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지? 그래서 속으로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하고 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고. 옷도 그냥 그 앞에 아무데나 해서 사 입었거든요. 제가 5일 동안.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고. 예.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냥 바로 그 집으로 가보재요. 딱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철민이 어머님이 저희 현관문 앞에 발을 한번 딱 저희 집에 첫 발을 내디든 순간 그러니까 철민이 어머님이 앞장서시고 저는 비밀번호 현관문 열고 뒤에 있었거든요. 철민이 네. 어머님. 딱 뒤돌아보더니 나 혼자 들어간다고 그냥 문 닫고 한 30분 동안 어디 가서 놀다 오든지 앞에서 기다리던지 하라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쫄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30분보다 좀 더 걸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이게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뭐가 있긴 하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혼이 약간 한이 맺혔는지 이 집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근데 당장에 네 목숨이나 뭐 그거에 지장되는 건 없으니 잠깐 무시하고 자기가 캐나다에 2주 동안 있을 거니까 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도 잠은 여기서 자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길래 저는 그냥 그래도 내 신변 자체는 문제가 없다니까 마음을 놓고 다시 지냈어요. 거기서 한 5일 정도 더 지냈나? 근데 5일 정도 뒤부터 제가 청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자다가도 요새 매미 우는 소리에도 깨요 아침에. 매미. 그 정도로 청각이 예민한데 한 번은 이제 모기 소리는 아닌데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가 엄청 작게 머릿속에서 앵앵대듯이 맴도는 거예요. 모기 소리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그걸 겪자마자 그날 그 시간에 새벽 4시 정도 됐었는데 그냥 옷 입고 학교 갈 준비 다 해서 그 시간에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그리고 철민이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집을 가서 두드려서 재워달라 하긴 너무 민폐고, 그날은 그냥 동네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2-3시간 뻐기다가 학교를 갔거든요. 시간을 죽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철민이 어머님한테 해드렸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아기의 혼이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뭐지 머릿속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해보겠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처음 계약할 때 숨긴 사실은 없는지. 아버지가 집주인이랑 전화를 하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집주인은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아들이 예민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겪은 일들이랑 집주인이 말한 사실이랑 너무 모순적이니까 제가 그냥 그 집에 더 이상 자지는 못할 것 같고 무서워서 그냥 그때 철민이 어머님이 철민이 집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며칠을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철민이 어머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해외에서 구술하거나 할 수는 없다, 난 한국에서만 뭔가 자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심만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집에선 진짜 절대 못 지낼 것 같아서 내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보탤 테니까 그냥 이사를 보내달라 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후로는 그런 일 전혀 없고 잘 지냈는데, 제가 그 이사를 가고 한 3-4일 정도 있다가 철민이 어머님이 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집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 큰 시립도서관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땐 캐나다에서 지역신문을 매일매일 지역신문을 이렇게 모아서 잡지? 책처럼 꽂아놓는 그 책꽂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매일매일의 지역신문을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도서관을 가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한 3-4년 전쯤에 그 집에서 한번 작게 불이 나가지고, 건물 전체가 다 탈만한 큰 불은 아닌데 그 집에서 작게 불이 나서 그때 자고 있던 그 애엄마랑 갓 태어난 지 생후 1-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생아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집이 공실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년 뒤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제가 집주인이랑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 것까지 찾아볼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 제가 그 카펫을 놨던 자리에서 아이랑 아기 엄마가 이불을 펴놓고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불에 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질식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질식사를 해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이나 거기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렇지. 예. 안 좋은 서로 소문. 시시하고 한참 동안 그 집에 사람을 안 들이다가 그 다음에 제가 4년 만에 들어온 거래요. 집 리모델링을 싹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었는데 갔더니 이상현상들이 하나씩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진 않으니까 집주인분이랑 좋지 못한 상태로, 솔직히 제가 저 혼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상을 받기를 할 거예요. 이게 솔직히 고소를 한다 해서 한국에서도 고소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시한 채로 잘 지내다가 저는 거기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거기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여기서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다 해서 저는 다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철민이랑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 철민이랑 철민이 어머님이 그 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나 봐요. 근데 철민이가 그 뒤에 저한테 해준 얘기로는 철민이 어머님께서 이게 자기가 아이의 혼을 못 느낀 게, 그 아기 엄마가 그 작은 아기를 안 보이게 품에 꼭 안고 자기가 죽은 자리를 못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두고 같이 죽으니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심정이.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맴돌았는데, 마침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이상현상들을 겪은 것 같다고, 이게 한국이었으면 구술하든 뭘 하든 할 텐데 해외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머님이 그 사실에 대해 조금 숨기고 말을 많이 안 하시고 가신 거라고. 그냥 알아서 이사 가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귀신, 뭐 무속신앙 아무것도 안 믿다가 이런 게 있겠구나 싶네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뭐 유튜브 같은데 혹은 돌비님 채널 같은데 귀신 관련된 썰이 나오면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사연이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고,
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정신병원보다는 점집을 먼저 찾게 되는 약간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 경험담이고 전혀 하나도 MSG를 더한 게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안타까운 사고지만 결국엔 네. 그 자리에 얽매여 있고 계속 그 아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반복되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아기 소리가 좀 더 작게 들린 게 아마 그 이유인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이 엄마가 항상 아기를 품속에 꼭 안고 있어서 소리가 더 작게 들렸던 게 아닌가, 앵앵대듯이만.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너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람의 경험을 하면 그때서는 생각이 바뀌어요. 맞아요. 진짜 네. 경험을 해봐야 바뀌더라고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 예, 딱 내가 경험한 데까지만 사람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귀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도- 어떤 사건 사고든. 맞아요. 예, 오늘 너굴님께서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게 아닌 것 같은. 한 50몇 번 정도 참여하신 분 같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너굴님께서 오늘 실제로 겪은 너굴님만의 실화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뭐 네.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철민이 관련 이야기도 많으니까 아, 종종 철민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만요, 철민이가. 그쵸.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뻗어나갈 이야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도 너무나 또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던 분인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너굴님, 안녕하세요. 너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너굴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시멘트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잠깐만, 시멘트요? 조금 섬뜩한 이야기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멘트 색처럼 굉장히 뭔가 차가운 느낌인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너구리예요. 이 이야기는 일단 제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녔던 한국인 친구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활 중에 겪었던 이야기고, 이 친구를 일단 똘비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똘비라는 친구는 똑같이 한국인 친구였는데, 저희가 그 한국인들끼리 자주 모여서 놀았던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지는 않은 약간 공부만 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공부만 열심히 했고, 대학교를 가면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원어민 친구들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다 제치고 외국인이 꽈탑을 먹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친한 친구도 없고 먼 나라까지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잘 지내냐고 하면 친한 친구도 있다라고 할 만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공부만 하다가 약간 인생에 회의감 같은 게 들었나 봐요. 현타도 좀 오고, 그래서 혼자서 여기저기 여행지를 찾아보다가 어느 한 나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잡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나라가 마카오인데, 마카오가 다들 원정도로 유명해진 나라라 아하. 다들 그런 쪽으로만 알고 계신데, 저도 친구들끼리 놀러 가봤고 상당히 놀 게 많고 볼 것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놀러 갔는데 일주일 정도 예상을 잡고 혼자 놀러 간 거잖아요. 이틀 차까지는 재밌게 놀았답니다. 자기가 계획한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그러다가 3일차 밤에 호텔에 혼자 앉아있는데 여행을 와서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나라가 돈이 유명하다. 그거를 듣고 나도 한번 카지노를 가볼까?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룻밤 가서 좀 놀아볼까? 하고 그날 밤에 카지노를 향했답니다. 예. 그때 당시 자기는 절대 중독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친구가 하나로 5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가서 놀았는데 그 돈이 카지노에서 나올 때는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첫날 원래 갖고 갔던 돈의 2배를 불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3일차부터는 머릿속에 카지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어제 1,000만 원을 갖고 놀았으면 이게 2,0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벌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마카오니까 돈 좀 한번 벌고 가서 캐나다에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계속해서 카지노를 찾았답니다. 여행 계획은 다 이미 수틀린 지 오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박의 성질상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을 잃기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 성격이 한번 잃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래 모아뒀던 돈까지 까서 원금 회복은 해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모았던 돈까지 다 썼는데 그 돈이 다 하루아침에 삭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 망연자실해서 당장에 호텔비 연장할 돈도 없고 그 카지노 앞에서 숨 죽이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있는데 어느 한 동양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대요, 영어로. 같은 동양인인 것 같은데 힘든 일 있으면 자기도 카지노 다니는 사람인데 이자 안 받고 그냥 원금만 달라, 돈을 빌려주겠다, 자기가 오늘 돈을 따서 기분이 좋다, 같은 동양인끼리 돕고 살자. 근데 우리가 초면이니 돈을 빌리고 싶으면 작게나마 서류 한 장은 적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당장에 돈이 급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야겠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마카오가 약간 중국 쪽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의 언어는 다 중국말이었대요. 근데 당장 돈은 급하고 뭐 별 다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 내용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나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지를 이용해서 지장을 찍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이 돈으로 똑같이 첫날처럼 2배 불려서 그 돈은 갚아버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용돈 하자 라는 생각으로 놀았는데 또 하루아침에 그 돈이 삭제가 됐답니다. 그 삭제가 된 시점이 여행 4일차예요. 거의 이틀 만에 모아둔 돈 다 까고 빌린 돈까지 다 깐 거예요. 그 상태로 여행은 7일차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7일차까지 있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냥 미련을 못 버리고 카지노 근처를 어슬렁대고 있는데 어제 그 남자가 또 말을 걸었대요. 어제 도박은 잘했냐? 돈 갚자 이제. 하룻밤이면 솔직히 그거 1.5배만 불렸어도 내 돈 갖고 네 용돈은 충분할 거다. 근데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진짜 땡전 한 푼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당장에 갚을 방법은 없는데 일단 변명부터 했대요. 아직 그 돈을 다 못 썼으니 내가 따서 내일까지는 갚겠다. 자기가 며칠은 더 이 나라에 있을 거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냥 하룻밤을 뜬 눈으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샜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당장에 또 도박을 할 돈은 없고 그 상태로 다음날이 됐는데 어김없이 찾아왔대요. 돈 갚으라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쳤답니다. 전력을 다해 뛰었대요. 근데 그럼 뭐예요? 호텔 연장할 돈 없지. 지금 당장에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고는 원래 예약해놨던 비행기표 빼서 겨우 100만 원 돈 되는 돈밖에 없는데 이걸로 처음 빌린 돈이 그거에 비해서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나는 여기서 떠봤자 이 나라를 떠도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캐나다로 간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한국으로 갈 줄 알지 캐나다로 갈 줄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원래 예정돼 있던 비행기 표를 하루 앞당겨서 빨리 이 나라를 떠버리려고 했대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혹시나 찾아올까봐 불안해서 공항에서 노숙을 했답니다. 그날 밤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나라를 떠버리려고. 그렇게 공항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벤치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벤치 양옆 벤치 앞뒤 벤치로 어떤 되게 험상궂게 생긴 남자 4명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었대요. 자기가 깨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니까 영어로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되게 그냥 별로 과격한 행동 없이 같이 그냥 공항을 나섰대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행동이 돌변했답니다. 바로 어떤 찝차? 합차 같은데 트렁크에 자기를 밀어넣어버리고 그 즉시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눈엔 안대를 씌우고 손발을 묶어버렸대요. 똘비라는 친구는 그냥 공포에 떨면서 차가 한 3시간 가까이 어딘가로 이동했다는데 그냥 가만히 그 차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자기가 땅바닥에 던져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뭔가 철컹철컹 채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를 어딘가에 가둬버리고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대요. 진짜 이게 그 친구가 말해줬는데 손발이 묶인 건 괜찮대요. 근데 말을 못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가 어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때부터는 사람이 미친답니다. 와. 체감상 약 24시간 정도가, 그것도 그냥 그 친구 말이에요. 24시간 정도가 지났다는데 그 어떤 남자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와서 영어로 자, 하룻밤을 더 시간을 줬으니 돈을 갚아라. 근데 전에 말했듯이 손발은 묶여있지 눈은 안 보이지 말도 못하지. 그리고 이미 이 나라를 뜰 생각으로 공항에 있었으면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뺏긴 상태로 핸드폰조차도 없이 하룻밤을 묶여 있었으니 이게 돈을 어디선가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똑같이 대답을 했대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줘야 자기가 돈을 구하지. 이 상태로 어떻게 돈을 만드냐 하루아침에.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턱으로 어퍼컷 한 대가 날라오더랍니다. 그걸 맞고 진짜 뇌 끝까지 다 울리는 느낌이었대요. 덩 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재갈을 먼저 풀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알았는데 쬐끄만한 빵 하나랑 작은 컵에 우유 담아서 빨대 꽂아주고 나갔대요. 겨우겨우 입으로 그거 먹고 우유 마시고 하루를 또 버텼대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은 묶여있고 핸드폰도 없어요.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나고 체감상 어느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그 처음 들어왔던 남자랑 또 다른 남자였대요. 목소리든 말투든 모든 게. 들어와서 이제 돈을 안 갚았으니 원래 갚기로 했던 거 2배로 갚아라. 근데 아무 돈을 갚을 수단을 주지 않고 그냥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가격을. 근데 아직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돈을 만들 수가 없었다.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했더니 네. 이번에는 똑같은 어퍼컷을 같은 자리에 2대를 때리더래요. 두 번째 날은. 그리고 손을 풀어줬대요. 그 손을 풀어주고 똑같이 빵이랑 우유 던져주고 나가는데 와, 손을 풀어주니까 알겠더래요.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이 자리를 못 벗어났던 이유를. 발에 어떤 그 쇠사슬 같은 걸 걸고 기둥에 쇠사슬을 묶어놨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강아지 목줄 채워지듯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돈을 갚으래요. 근데 아직까지 갚을 수단이 전혀 없으니까 또 돈을 못 갚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똑같은 어퍼컷을 3대를 때리더래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아랫부분에 주먹을 6대를 맞다 보니까 이게 재갈이 풀려도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빵을 줘도 제대로 못 씹었대요. 그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거기서부터 빌기 시작했대요. 핸드폰이라도 주면 어떻게든 자기가 그 돈을 마련하겠다. 근데 2배로 올랐을 때 돈이 그때 당시 하나로 1억이었어요. 이 얘기가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 10년 전 하나로 1억 정도의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냥 씩 웃으면서 또 똑같이 빵이랑 우유를 던져주고 이제는 발을 풀어줬답니다. 근데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인 게 풀린 거지 자기가 기둥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이 풀린 건 아니에요. 발은 자유롭지만 한쪽 발이 기둥에 묶여있어서 움직이진 못하는 상태. 더군다나 아직까지 안대는 벗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앞을 전혀 못 보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 분열이 오더래요. 내가 진짜 돈을 괜히 했지 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돈 때문에 고생이냐 이 생각을 하고 또 하루가 지났대요. 그때부터는 내일은 나를 어떻게 때릴까라는 걱정밖에 없었대요. 머릿속에 돈보다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들어왔던 사람이랑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오더니 예. 이제 또 돈을 갚으라고 하더래요. 근데 아직까지 핸드폰이 없으니 당연히 못 갚죠. 당연히 못 갚는다고 하니까 안대를 풀어줬대요. 그리고 딱 눈을 드디어 앞이 보여서 시야를 딱 밝혔는데 어느 공장 같은 데 구석에 자기가 묶여있고 한 4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래요.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4명이 집단 린치를 날겼대요. 똘비한테.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고 팔 몇 군데 부러진 것 같고 다리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려주더래요. 이 공장이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우리가 널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있다.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멘트를 처음 만들 때요. 약 1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한번 가열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는 공장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 남자들이 영어로 너를 잘못되게 만든 후에 우리가 그냥 너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너의 흔적을 저 공장 통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 너는 흔적도 없이 마카오 어딘가의 도로로 깔려버리는 거다. 우와. 아무리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우와. 딱 그 말을 해주고 그냥 핸드폰을 던져주고 가더래요. 딱 핸드폰을 던져준 시점 기준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이제 아들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다고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돌아간다고 한 날짜 직전부터 연락이 뚝 끊기더니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똘비 부모님은 직감적으로 아들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얘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똘비는 핸드폰을 받았죠.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이니 불러주는 곳으로 1억 정도만 어떻게 마련해서 입금을 해달라. 자기가 그거는 평생 부모님께 갚고 살겠다. 예. 아버님 입장에서는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맞아 죽기 직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이니 돈을 보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원인 제공은 아들이 한 게 맞아요. 결국에 또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날려먹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1억을 보내줬답니다. 1억을 딱 보내줬더니 그 사람들 태도가 다음 날은 진수성찬을 차려줬대요. 자기 앞에. 진짜 이거는 다 먹고 이걸 다 먹으면 배가 터져 죽겠다 싶을 정도의 호화스러운 만찬을 자기 앞에 깔아줬대요. 이거 먹으라고. 약속한 대로 우린 돈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우리가 공항까지 안전히 태워다 주겠다고. 근데 이때 당시 똘비의 상태가요. 너무 많이 맞아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른쪽 팔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시 똘비가 핸드폰을 받은 게 있으니 연락을 네. 했고 그 똘비 부모님이 바로 마카오로 날라와서 현지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그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게 갈비뼈 3대가 나가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거의 불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다쳐 있었고 오른쪽 팔은 손이랑 손가락이랑 다 포함해서 8군데 이상이 금이 가고 부러져 있었대요. 그리고 치아는 이건 임플란트 아니면 답이 없다. 치아가 4개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임플란트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를 받고 그 친구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본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친구랑 연락하는 유일한 캐나다 멤버 중에 하나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그 친구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 이것도 얘기가. 너무 무서운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데 네 썰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근데 너의 인생의 최고의 트라우마니까 이거는 네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난 다른 할 얘기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더 상세히 말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길 자기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딱 하나 있대요. 절대 남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래요. 인생의 교훈. 이게 맞다. 결국에 이 친구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은행에서 대출 하나 안 받고 살고 있고요.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면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게 이 친구를 납치했던 조직이 그 유명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회였대요. 마카오까지 지분이 있는. 일부러 그 카지노 근처에서 배회하는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예. 원금을 빌려주고 절대 못 갚을 상황까지 몰아넣은 다음에 그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불려서 받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혹여나 일이 수틀리면 그 오장육부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챙긴 후에 진짜 그 친구 말로는 시멘트로 마카오 바닥에 깔린 사람이 여럿 있을 것 같다고 하더래요.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듣고 안 믿었어요. 제가 더 자세히 이번에 들은 거고 안 믿었어요. 시멘트.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찾아본 게 있는데 네. 시멘트로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은어 중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구리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공구리 있죠, 친다.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공구리가요, 그 원래 야쿠자에서 지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말인데 나라별로 또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와. 그래서 그 친구 말로는 해 쪽에서 진짜 흔적도 없이 사람을 처리하는데 쓰는 공구리의 수단이 이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충격적이네. 한번 저의 친구가 진짜 꽃다운 나이에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근데 너굴님 시멘트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네. 상상은 했었거든요. 상상을 네. 하고 그냥 어느 정도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더 디테일한 그 과정 속이 훨씬 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시멘트 조심하자고요. 네. 네. 시멘트랑 남의 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해외에선 정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죠? 맞아요. 똘비니 컨텐츠 중에서 해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너무 네, 많아요. 진짜 해외에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못 찾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공구리, 시멘트, 대충 예상은 했는데 예상한 거를 좀 더 플러스 돼서 더 섬뜩한 방법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님들도 항상 제가 뭐 이런 해외 이야기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분들에게 신고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겪어왔지만 해외는 정말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좀 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